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요일 아침 뉴스 퍼레이드 황병준입니다. 어젯밤 인천 송도의 한 아파트에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총을 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총에 맞은 아들은 숨졌고 도주했다 체포된 아버지는 자신의 집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진술해 한밤중 주민 100여 명이 대피하기도 했습니다. 정은아 기자입니다. 특공대원들과 소방대원들이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타고 다급하게 이동합니다. 아파트 단지 안에는 구급차와 경찰 승합차, 소방차가 출동했습니다. 어젯밤 9시 31분 인천 송도의 한 아파트에서 60대 아버지가 30대 아들에게 총을 쐈습니다. 처음에 신고가 그럼 어떻게 들어온 거죠? 시아버지가 남편을 쐈다. 총은 사제총기라고 하더라고요. 다 불법이죠. 아들은 당시 가족과 생일 파티를 하고 있던 것으로 파악됐는데 피격 직후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아버지는 범행 직후 차량으로 도주했습니다. 경찰은 차량 번호 등을 추적해 새벽 12시 20분 서울 서초구에서 피의자를 붙잡았습니다. 검거된 피의자는 도봉구 소재 자신의 집에 폭탄을 설치했다고 진술했고 경찰이 이를 수색하는 동안 아파트 주민 100여 명이 인근 보건소로 대피했습니다. 경찰분들이랑 오셔갖고 막 문을 두드리고 나오라고 해서 나온 거지. 특공대까지 와갖고 드론 날리고 난리 났었지. 경찰은 현장에서 발화장치와 다량의 인화물질을 찾아냈습니다. 경찰은 피의자를 살인 혐의로 입건하고 사제총기를 어떻게 갖고 있었는지 등 자세한 범행 경위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TV조선 정은아입니다. 닷새 동안 역대급 폭우가 한반도를 강타하면서 전국 곳곳에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특히 이 기간 800mm 가까운 극한 호우가 쏟아진 경남 산청은 10명이 숨지고 4명이 실종되는 등 인명피해가 가장 컸습니다. 피해 복구가 한창인데 오늘도 곳곳에 소나기가 예보돼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보도국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임희원 기자, 이번 호우로 인한 피해 어느 정도입니까? 네, 전국을 강타한 폭우로 누적 사망자는 18명으로 늘었고 실종자는 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많은 비가 내린 경남 산청에서 10명이 사망하는 등 인명피해가 가장 컸습니다. 곳곳에서 도로와 건축물, 농경지 등이 침수되면서 재산 피해도 많이 발생했는데요. 이번 폭우로 전국 15개 시도, 95개 시군구에서 14,000여 명이 대피했고 이 가운데 2,500여 명이 임시 주거시설을 제공받았습니다. 또 일부 수해 지역에선 전기와 수도가 끊기고 통신도 원활치 않아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선 비가 더 내릴 수도 있다고요? 네, 모레까지 내륙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수도권과 강원, 충청도엔 5에서 60mm의 비가 예상되고 남부지방엔 최고 80mm가 쏟아지겠습니다. 소나기가 내리면 기온이 일시적으로 내려가지만 비가 그친 뒤에는 습도가 높아져 폭염이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당분간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체감온도가 33도 내외로 올라 무덥겠습니다. 기상청은 수해 복구 작업을 하느라 온열 질환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물살이 거센 계곡의 물 위로 한 남성이 아슬아슬하게 로프에 매달려 구조되고 있습니다. 폭우가 집중됐던 경기도 가평에선 급격히 불어난 물이 순식간에 도로와 민가를 덮쳤고 산사태까지 발생해 20여 명이 고립됐다 구조됐습니다. 유원지에서 야영을 하다 실종된 일가족 3명 중 40대 가장은 끝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장혁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폭우로 무섭게 불어난 계곡물이 금방이라도 사람을 덮칠 기세로 흐릅니다. 가느다란 로프에 의지한 남성은 위태롭게 흙탕물 위를 건너옵니다. 공중에서는 헬기로 조난자를 구조합니다. 산사태가 유원지 야영장을 덮쳤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토사가 계곡물을 막아 침수까지 된 위급한 상황이었습니다. 그쪽에 지금 다 아주 그냥 난리 났어요. 산에서 토사가 흘러가지고 계곡이 막히니까 물이 내려갈 수가 없으니까. 도로가 막히거나 끊겨 출동부터 애를 먹었습니다. 도로가 아예 유실돼갖고 저희도 막 도보로 이동하고 그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한 수련시설에 있던 청소년 등 200여 명은 겨우 탈출해 위험 지역을 벗어나기도 했습니다. TV조선 장혁수입니다.
전해드린 대로 닷새간 내린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18명이 사망하고 9명이 실종되는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네, 관련 소식 맹소영 기상칼럼니스트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경기도 가평에서입니다. 주말 동안 펜션이나 캠핑장을 찾은 사람들이 많아서 안타까운 피해 소식이 잇따랐다고 해요. 맞습니다. 이날 폭우 구름대가 중부지방으로 북상을 하면서 특히 20일 새벽 3시 30분 시간당 76mm 정도라고 하면 극한 호우 수준급이었거든요. 그래서 산사태와 침수가 발생을 해서 앞서 말씀하신 대로 2명이 사망하고 4명이 실종된 그런 상황인데 사실상 이런 이제 집중호우의 강한 비구름대 중부지방으로 북상을 한다고 기상청에서 미리 예고를 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기상청에서는 이제 5km 격자 단위로 굉장히 상세하게 음면 동해 날씨를 예보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특히 호우 같은 경우에는 특정 시간에 시공간적으로 딱 어느 지역에서 강한 비가 시간당 몇 밀리미터 집중이 됩니다라는 것까지는 예측할 수 없는 거는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현대 기상과학의 한계거든요.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산지와 하천 주변에 있는 펜션이나 캠핑장에서는 이제 작은 계곡이 갑자기 불어난 물로 인해서 소하천 홍수에 굉장히 취약한 지역이기 때문에 일단은 비 예보가 있다라고 했을 때는 아깝게 생각하시지 말고 이런데 이제 휴가 계획이 있다라고 하면은 절대 강행하시면 안 되겠고요. 앞으로는 좀 더 이제 정밀한 그런 위험 지도와 실시간 강우 감시망의 보완이 좀 시급하겠죠. 네, 경기 가평도 문제가 있었지만 경남 산청에 가장 큰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피해가 가장 큰 지역, 산사태에 취약한 지역이었거든요. 얼마 전에 이제 산불로 굉장히 큰 산불로 화제가 됐던 지역이잖아요. 정부는 이미 그 산불이 난 지역이 올 여름에 강력한 폭우가 내렸을 때 2차적인 피해가 있을 것이다라고 해서 산사태 취약 지역으로 상당 지역 많은 지역을 지정을 하고 관리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불이 난 시천면 일대는 산사태 취약으로 지정이 됐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산청읍 일대는 취약 지역에서 제외가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주민 대피의 대응이 좀 늦었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상 굉장히 좀 심각한 상황이지 않나라는 좀 안타까움이 좀 있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기존의 취약지 지정을 하는 그 기준 자체가 과거 통계와 지형 중심의 어떤 정보를 통해서 좀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제는 최근처럼 이제 짧아진 시간에 국지적으로 많은 양의 비가 내리는 어떤 최근의 어떤 기후 패턴들을 좀 다시 고려를 해서 기존의 기준만으로는 이제 충분치가 않기 때문에 이제 AI 기반의 실시간 위험 예측 모델을 좀 도입을 하거나 전체적으로 다시 전수조사를 해서 강우량 변화에 따른 지질 특성 등을 고려한 이런 어떤 취약 지정에 대한 더욱 이제 정교하고 더 동적인 그런 이제 취약 지적에 대한 어떤 지정이 다시 필요해 보입니다. 이 광주에서도 폭우 피해가 참 컸었는데 맨홀 구멍에 빠진 70대 노인을 구하기 위해서 시민들이 사투를 벌였다고 해요. 영상을 저도 봤는데요. 어르신을 구하기 위해서 건장한 그런 시민 남성들이 이제 구하려고 했을 때 저는 사실 감동적이기도 하기도 했지만 사실 너무나도 위태로웠거든요. 자칫하면은 이 어르신을 구하기 위해서 지금 필사적으로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거센 물결에 저 두 분들도 변을 당할 수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였거든요. 근데 이렇게 폭우가 내릴 경우에는 침수된 도로에 맨홀이 얼마나 위험한지 이번 사례가 굉장히 보여줬던 대표적인 사례가 아니라 싶습니다. 아무래도 최근에 도심 침수 시 맨홀 뚜껑이 열리거나 이제 역류하는 사례, 하수 관거에서 이제 용량을 가질 수 있는 설계 용량을 초과했을 경우에는 관거 내에 물이 가득 찰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 수압을 이기지 못하고 맨홀 뚜껑이 이제 열리거나 역류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 앞으로는 많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일부 지자체는 도입이 되기는 했습니다만 거의 대부분 설치가 되어 있지 않죠. 스마트 맨홀 뚜껑이나 역류 방지 밸브 같은 침수 대응 인프라가 이제 확충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런 위험한 상황들을 단순한 시민들의 어떤 용기만으로 우리가 이제 어떤 기댈 수 있으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앞으로는 시스템이 뒷받침을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폭우 피해에 대해서 저희가 짚어보고 있는데 이번엔 폭우가 내린 지역들을 좀 살펴보면 충청과 남부지방이거든요. 충청, 경남, 전남 이 지역에 굉장히 많은 비가 쏟아내렸습니다. 200년 만에 한 번 올 수 있는 이례적인 수준이었는데 왜 이렇게 이 지역에 집중적으로 나타난 건가요? 그러니까 이번 비는 장맛비였죠. 그러니까 찬 공기와 더운 공기, 성격이 다른 두 공기가 극심하게 대립을 했는데 물론 이제 장마 기간 동안에 사나흘 동안 이렇게 많은 양의 비가 오랫동안 정체하는 거는 그렇게 이례적인 일은 아닙니다. 근데 다만 남쪽에서 다량의 공급됐던
덥고 습한 공기는 과거의 그 더운 정도를 예. 뛰어넘은 다량의 수증기와 고온다습한 공기인데다가 지금 북쪽에서 찬 공기가 지속적으로 북쪽에서 떨어져 나온 찬 공기가 계속해서 정체하면서 찬 공기를 밀어냈기 때문에 두 공기가 격렬하게 대응을 하면서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극한호우가 나타난 것도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수증기량이 많이 늘어났던 전 지구적으로 늘어난 것들도 어떻게 보면은 이런 폭우구름의 성능을 좀 높였던 그런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여러 피해를 낳았던 이번 폭우입니다. 기상청은 어제 전국적으로 장마가 네. 끝났다고 공식 발표를 했는데 이번 주부터는 본격적인 더위가 다시 시작된다고 해요. 비가 일찍 끝난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요, 금요일 오전부터 해안을 중심으로 폭염특보가 발령이 됐습니다. 예. 토요일에는 전남 일부 지역, 예. 그리고 어제 낮에는 거의 그 내륙 일부 많은 지역, 동해안 지역을 포함한 많은 지역으로 폭염특보가 다시 발효가 됐는데요. 예. 오늘 낮 기온 빠르게 33도 안팎까지 예. 크게 오른 가운데 습도까지 높게 올라가게 되면은 전국적으로 무더위가 다시 시작될 가능성 굉장히 높습니다. 여기에다가 이후에 우리나라 상층으로 더 더운 공기까지 가세하는 세력이 더해진다라고 하면은 이 폭염의 강도가 당분간 더 강해질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폭우와 함께 폭염에 대한 대비도 계속해서 철저하게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네, 이번 수해 피해 소식과 다시 이어지는 폭염과 관련해서 맹소영 기상 칼럼니스트와 자세히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논문 표절 의혹 등으로 논란을 빚은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했습니다. 반면 갑질 의혹으로 진보 진영에서도 낙마 요구가 이어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선 임명 강행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루라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국회는 인사권자인 대통령님의 뜻을 존중하여 조속히 후속 조치를 진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후보자는 앞서 제자 논문 표절 의혹 등으로 논란을 빚었습니다. 여당 지도부에서도 교육부 수장이 될 이 후보자의 논문 표절 의혹은 치명적이란 판단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갑질 논란을 빚은 강선우 후보자는 그대로 임명을 진행한다고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밝혔습니다. 아직 임명이 되지 않은 11명의 장관 후보자 중 이진숙 후보자만 지명 철회를 한 겁니다. 우 수석은 이 후보자만 지명 철회를 한 이유에 대해 자세한 설명은 전달받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여당에선 강 후보자의 갑질 논란이 장관직을 수행하지 못할 정도의 결격 사유로 보진 않는다는 입장이 확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주말 여야 원내대표를 만났는데 송원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두 후보 모두 지명 철회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강 후보자의 청문 보고서 채택 시한이 19일이었던 만큼 이 대통령은 조만간 국회에 재송부 요청을 할 걸로 보입니다. TV조선 이루랍니다. 이재명 정부가 앞서 강력한 대출 규제 카드를 꺼내 들면서 강조한 게 이른바 갭 투자의 원천 차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정부 장관이나 장관 후보자들이 갭 투자 방식으로 고가 아파트를 보유 중이거나 시세 차익을 얻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유경 기자입니다. 지난 2018년 9천여 세대가 입주한 서울 송파구의 헬리오시티.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2005년 이 아파트의 전신인 가락시형 아파트를 5억 1천만 원에 사들였습니다. 투기와의 전쟁을 벌이던 노무현 정부 시기 대통령 비서실 행정관으로 근무하던 때입니다. 이후 재건축이 되자 15억 원에 팔아 약 10억 원의 시세 차익을 거뒀습니다. 김 장관은 이 아파트에 하루도 살지 않았습니다. 재건축 아파트에 투자해서 18년 동안 하루도 거주하지 않고 10억 원의 시세 차익을 얻었는데 이것이야말로 부동산 투기의 전형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 측도 2013년 강남 개포주공 1단지를 8억 9,100만 원에 사들였고 재건축을 거쳐 현재 시세는 55억 원에 달합니다. 구 장관은 공무원 특별 공급으로 세종시 아파트를 분양받았다가 임대를 준 뒤 문재인 정부 당시 팔아 시세 차익을 남겼습니다.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도 단 1년만 거주한 서울 소초구의 재건축 아파트를 보유 중이고 조현 외교부 장관은 재개발 지역 도로 부지 투자로 10억 넘는 시세 차익을 얻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갭 투자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불태우고 있지만 정작 장관들은 그동안 갭 투자를 통해 막대한 부를 쌓은 겁니다. 수도권 집중이 심화되고 있는 와중에 이 투기적 수요가 사실 부동산 시장을 매우 교란을 하는데 좀 전체 흐름을 좀 바꿀까 해요. 여기에 장관과 장관 후보자 16명 중 절반이 서울 핵심 지역인 강남 3구와 용산에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유경입니다. 정치권에선 여야 모두 새 당대표를 뽑기 위한 당권 경쟁이 한창입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영남권 경선에서 정청래 후보가 62% 득표로 충청권에 이어 압승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선 대선 후보였던 김문수 전 장관이 이재명 대통령의 독재를 막겠다며 전대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전정원 기자입니다. 충청에 이어 영남권 민주당 권리당원들의 선택도 정청래 후보였습니다. 정청래 후보 62.55%, 박찬대 후보 37.45%를 기록했습니다. 누적 득표율에서 정 후보는 박 후보를 25%포인트 차로 앞서고 있지만 충청과 영남 권리당원이 전체의 20%에 미치지 못해 판세를 예단하긴 어렵습니다. 정 후보는 개혁입법 속도전을 강조했고 이재명 대통령을, 박찬대를, 정청래를, 김민석을 실제로 죽이려 했던 세력과 협치가 가능하겠습니까? 박 후보는 지금 급한 건 정치가 아닌 생명이라며 폭우 피해를 고려해 전당대회 일정을 중단해 줄 것을 거듭 요청했습니다. 지금 민주당은 어디에 있습니까? 선거한다고 국민을 외면할 때가 아닙니다. 국민의힘에선 대선 후보였던 김문수 전 장관이 당대표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저는 당대표가 되어 이재명 정권의 폭주를 막고 강한 야당으로 국민의 힘을 복원하겠습니다. 김 전 장관은 전한길 씨의 입당 논란에 대해 입당 절차에 하자는 없다고 했습니다. 당권 주자로 거론되는 한동훈 전 대표는 최근 유승민 전 의원과 안철수 의원을 잇따라 만나 당이 극우 세력과 거리를 둬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나경원 의원은 진짜 혁신으로 당을 재건할 분들과 위기를 극복해낼 것이라며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TV조선 전정원입니다. 정치권 소식 짚어보는 아침의 맞소 시간입니다. 패널 4분과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강전애 변호사, 조기현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전해드린 대로 이재명 대통령이 논란이 일었던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했습니다. 하지만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는 임명을 강행할 방침인데요. 대통령실 브리핑과 야당 반응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강선우 여가부 후보자에 대해서는 확실히 임명을 하시는 거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오만과 독선이며 국민 눈높이에 대한 정면 도전입니다. 이러한 측근포 운영 인사는 말 그대로 인사농단입니다. 이번 인사 조치를 통해서 저희가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 기준을 엿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표절은 안 되지만 갑질은 괜찮다 이런 것 같은데 좀 어떻게 보셨어요? 이번에 아마 이재명 대통령 그러니까 인사권자의 선택은 파장이 계속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예컨대 이진숙 교육부총리하고 교육부 장관하고 강선호 의원하고 둘 다 낙마를 시키든지 예. 아니면 둘 다 살리든지 했으면 그렇게 파장이 오래 가진 않았을 것 같은데 둘 중에 선택을 하셨잖아요. 오히려 누구는 살리고 누구는 그렇죠. 쳐내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당에서 업무했는지 이런 걸 떠나서 갖고 있는 의혹에 대해서 이 판단 기준이 쓴 거죠. 국민들이. 예를 들면 보좌진에 대한 갑질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소명이 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보다는 이진숙 논문 표절이 더 심하다. 이렇게 논문 표절과 갑질에 대한 판단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좀 국민적 파장이 좀 크지 않을까 앞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기현 변호사님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표절이 더 문제라고 보세요? 갑질이 더 문제라고 보세요? 그걸 뭐 동일선상에 놓고 뭐가 예. 더 문제다 이렇게 비교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예.
제기된 어떤 문제가 이 장관 자격을 수행하기 어려울 정도의 결격이냐 여부에 대한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서 좀 달리 본 것 같습니다. 둘 다 뭐 문제가 있는 거죠. 뭐 강선우 후보자에 대한 입장이 저렇게 정리됐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없다는 판단은 아닌 겁니다. 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사과하고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고 하면 장관직을 수행하기 어려울 정도의 결격 사유로 볼 수 있느냐. 이제 그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한 거고 실제 장관 직무를 수행하면서 이번에 제기된 문제에 대한 것을 발생시키지 않고 또 능력으로서 여가부 장관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함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해 가는 것이 적절하다. 이제 낙마의 기준 정도는 아니다. 이런 판단 기준을 만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성춘 부의장님, 이진숙 후보자의 경우에는 자진 사퇴가 아니고 지명 철회라는 방식을 선택한 점도 좀 이례적인데 이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렇죠. 원래는 후보자가 자진 사퇴하는 경우가 많았죠. 이렇게 지명 철회를 하는 경우는 제 기억에도 그렇게 흔치 않은 사례입니다. 근데 이진숙 후보자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인사청문 과정에서 그 이전부터 인사청문회가 실시되기 이전부터 있었던 뭐 논문 표절이나 제자 논문 베끼기 뭐 이런 논란들보다 결국 그 교육부 장관으로서의 자질이 있는가 그거에 대한 인사청문위원들의 의문이 가장 컸거든요. 사실 여당 의원들조차 민주당 의원들조차도 이렇게 교육 현안에 대한 파악이 너무 안 돼 있으면 안 되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올 정도로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 지명 철회를 하게 되면은 그 지명받았던 후보자 본인의 이런 명예와도 좀 연관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실이 이런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거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교육부 장관으로서의 그 역량 문제, 교육 현안에 대한 파악 문제, 이해도 문제 이런 것들이 좀 크게 부각된 것이 결정적으로 작용하지 않았나 그렇게 봅니다. 반면에 갑질 의혹에 휩싸인 강선우 후보자의 경우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뜻을 밝혔습니다. 강선우 후보자에 대해서는 여권 내뿐만이 아니라 진보 진영 시민단체에서도 낙마 요구가 나왔었던 인물이잖아요. 이런 부담을 다 안고 가겠다 이런 의미로 해석이 되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그렇죠. 진보단체 참여연대라든지 그리고 또 문제는 민주당 내의 단체 아니겠습니까? 민주당 보좌진 협의회 전직 회장단에서도 절대 안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입장을 밝혔거든요. 피해자 단체라고 볼 수 있겠죠. 지금 보좌진 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대통령실에서 이번에 강선우 후보자를 지명하면서 했던 이야기 가 지명 이유로서 사회적 약자의 권익 보장을 위해 활동한 정책 전문가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번에 인사 검증 과정에 있어서 권익 보장이 아니라 권익 침해를 했었던 당사자라는 것이 드러났다라고 봐야 하는데 그렇다면 이번 인사 참사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국민들께 사과를 하지는 못할 망정 이렇게 인사를 강행한다라는 것은 과거에 문재인 정부 때 인사 과정에 있어서 조국 전 장관 이때 결국에는 정권을 내어주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많은 분들께서 평을 하고 계시는데요. 이러한 오만한 부분들에 대해서 분명히 국민들께서 기억하고 평가해 주실 것이다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 차관급 인성 4명도 발표를 했습니다. 눈에 띄는 두 분이 있었는데 먼저 김의겸 전 의원부터 저희가 살펴보면 청담동 술자리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고 또 2019년에 청와대 대변인 시절에 부동산 투기 의혹이 불거지면서 책임을 지고 자리에서 내려왔었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새만금 개발청장에 임명이 됐어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소위 그 청담동 술자리 의혹 이 부분은 아직까지 법적 공방이 끝나지 않은 부분이에요. 사실관계는 어느 정도 밝혀졌다고 보여지고요. 거기에 대해서 김의겸 전 의원은 명확한 사과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유감 표명을 했지만 또 방송사 그 이후에 나와서 사과할 의향이 있냐 그랬더니 전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다소 정치적인 이유가 곁들여져 있기 때문에 기자를 한 본인 입장에서도 정확히 팩트 체크를 할 만한 상황은 아니었다. 뭐 이런 취지로 또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렇다면 그 전반적인 부분은 공권력을 남용했다라고 볼 여지도 있거든요. 그다음에 잘못을 했으면 사과를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피해자 격인 분들한테 사과를 안 하고 있어요. 자, 이런 분이 또 다른 공직으로 간다는 부분, 이 부분은 대통령께서 좀 고민을 했어야 되는 부분이다. 더군다나 새만금 청장의 경우에는 투자 유치를 많이 해야 되는데 이분이 평상시 지난 총선에 나왔을 때도 중국의 자본과 사람이 몰려올 관문을 만들겠다. 뭐 이런 취지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과연 새만금 개발 사업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포션 여기에 대한 명확한 본인의 비전을 밝혔기 때문에 이 부분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 후보도 논란입니다. 이 나는 꼼수다를 진행한 김용민 씨의 외삼촌으로 알려져 있고 또한 유튜브에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하늘이 낸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이 인사혁신처장이라는 자리가 예. 이런 뭐 평소에 발언이나 아니면 정치적 성향에 따라서 뭔가 좌지우지되는 자리는 아니거든요. 그리고 일단 이 최동석 인사혁신처장 후보 역시 뭔가 평소에 이 현장에서 인사 관리를 현장에서 실제로 실무를 경험했던 사람이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인사 관리 시스템에 대한 저수를 해서 그거에 대한 실력을 인정받은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과거의 발언이나 이재명 후보 그 당대표 시절에 너무 그런 친이재명적인 발언을 했던 사람 아닌가 그런 비판은 뭐 야당에서 할 수 있습니다만 인사혁신처장 정도의 인사라면은 이 사람이 정말 자질을 갖추고 있는가, 인사혁신처장 인사관리 시스템을 제대로 발전시킬 수 있는 사람인가 여기에 좀 주목을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민주당 전당대회 소식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주말에 치러진 충청과 영남권 경선에서 정청래 의원이 박찬대 의원에 앞서며 2연승을 거뒀습니다. 두 사람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협치보다 내란 척결이 먼저입니다. 내란과의 전쟁 중에는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강력한 개혁에는 강력한 저항이 따릅니다. 제가 이를 돌파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에게 가장 필요한 당대표, 영남과 호남, 호남과 영남이 함께 승리하게 만들 수 있는 당대표, 저 박찬대가 진짜입니다. 일단 정청래 의원이 경선 초반 승기는 좀 잡은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충청과 영남이 이 민주당 권리당원 수의 20%가 채 안 되는 지역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승기를 누가 잡았다고 하기엔 좀 이런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예. 일단 초반 이 순회 경선 1차 경선들이었기 예. 때문에요. 이제 근데 뭐 일단 예상보다 이 지지율 차가 난 것에 좀 놀라운 것은 예상 이상의 격차가. 그렇죠. 예. 예. 뭐 박빙 구도 실제 레이스가 들어가면 이제 팽팽한 구도가 형성될 거로 봤는데 약 25% 차이를 영남과 충청에서 공이 보였기 때문에 예. 생각보다 격차가 있구나 뭐 이런 분위기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실제 권리당원의 35%를 차지하는 호남 경선이 있고 또 일반 국민 여론조사에서는 지금까지 나오는 그 여론조사 상에서는 두 분이 팽팽하게 지금 이 경쟁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과연 초반의 열세를 박찬대 후보가 호남 이 경선을 통해서 얼마나 만회하느냐, 이게 반전의 기회가 되느냐가 관건입니다. 근데 다만 하나 변수가 생긴 것은 그 경선 일정이 순회 경선으로 다음 주 그리고 8월 2일로 연결이 되면 호남 경선에서 반전의 기회가 만들어지고 그게 8월 2일 전당대회로 흐름이 만들어질 수 있는데 이게 이제 8월 2일로 한 번에 원샷으로 치러지게 된 어떤 일정 변경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지 이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청래 의원은 협치보다 내란 척결이 우선이라면서 선명성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같은 전략이 통했다는 분석과 함께 일각에선 정 의원이 방송인 김어준 씨의 지원 사격을 받고 있다 이런 얘기도 들려요. 그렇죠. 특히 지난달 말에 있었던 김어준 씨가 주최를 했었던 한 행사에 그때 문재인 전 대통령 그리고 지금 김민석 총리, 우원식 국회의장 이런 분들이 대거 왔었는데 그때 박찬대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일정이 있다라고 참석을 하지 않고 정청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동안에 김어준 씨의 방송에 뭐 나가기도 했었고 굉장히 가까운 사이로 알려져 있는데 그때부터 그 행사 이후부터 박찬대 뒤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있고 그리고 정청래 후보의 뒤에는 김어준 씨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이 있었던 것이죠. 이른바 어심이라고 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강성 지지층들이 김어준 씨의 방송을 많이 보고 의견을 좀 청취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이번에 정청래 후보가 굉장히 많이 득표하는 데 있어서 효과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지적들이 있는데요. 조금 아쉬운 부분은 당이 폭주할 때 지금 정청래 후보 같은 경우는 협치가 아니라 내란 척결이 우선이다라고 하면서 대놓고 지금 대통령이 이야기하고 있는 협치조차도 거부하고 있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이럴 때 당원들께서 조금은 당의 지도부를 자제시키셔야 하는 것이 아닌가. 저희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지난 대선 경선 과정에서 후보가 교체될 상황이 있었을 때 어떻게 보면은 당원들께서 중심을 다시 잡아주신 국민의 눈높이에서 잡아주신 부분들이 있었는데 지금 민주당 권리당원들의 투표 내용을 보면은 오히려 지도부의 폭주에 대해서 기름을 붓고 있는 오히려 응원을 하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 해서 좀 우려가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국민의힘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당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가 다음 달 22일로 예정된 가운데 김문수 전 장관이 당대표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그 모습 보겠습니다. 우리 당을 바로 세우고
국민의 믿음을 다시 얻기 위해 출마를 결심했습니다. 저는 당대표가 되어 이재명 정권의 폭주를 막고 강한 야당으로 국민의 힘을 복원하겠습니다. 전한길 씨의 입당을 가지고 당에서 왈가왈부가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에 대해서 좀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입당하는 사람을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일단 받아들여야 된다고. 여러 가지 생각이 다른 사람도 올 수 있기 때문에. 김문수 전 장관이 결국 전당대회 출마를 공식 선언을 했습니다. 정해진 수순이었다고 보세요? 그렇죠. 뭐 대선 패배 후 한 달 만에 출마 결정이기 때문에 실제 당내외 여러 가지 이제 시각이 안 좋을 수 있기 때문에 아마 명분을 찾는 상황적 명분을 찾았던 것 같고요. 이재명 정부 측에서 이제 3대 특검 등을 통해서 야권을 말살시키려고 한다. 이런 위기감에 팽배하는 시점에 출마 선언을 한 걸로 보여요. 어쨌든 당대표만이 목적이 아니고 당대표 연임을 통한 다음 대권 도전을 포석해 놓은 출마 선언이 아닌가. 그렇게 해야지만 당원들한테 어떤 믿음을 줄 여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어떻게 당원들을 설득할지 모르겠지만 강한 야당을 통해서 뭐 이재명 정부의 폭주를 막겠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 전 장관께서 전한길 씨 입당 논란에 대해서는 하자가 없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사실 놀랍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김문수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정강훈 씨랑 함께 이 자유통일당 창당 과정에 관여를 했고 초대 당대표를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전한길 씨처럼 극우 발언을 하는 분들, 극우적 색채를 띠는 분들의 입당을 환영하지 않을 이유가 없겠죠. 그리고 지금 아직 대진표가 확정되진 않았습니다만 구친윤 세력들이 뭐 장동혁 의원을 민다라는 얘기가 솔솔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김문수 전 장관의 입장에서는 본인의 지지 세력, 어디를 기반으로 지금 당대표에 도전할 것인가를 판단했을 때 전한길 씨가 몰고 온 그 극우 지지자들, 극우 지지층을 기반으로 본인이 당대표에 도전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전한길 씨 입당이 논란이 아무리 되더라도 본인은 환영한다, 문제가 없다라는 입장을 견지하는 걸로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당권 경쟁이 본격화되는 국민의힘 소식까지 짚어봤는데 저희가 어젯밤 다소 충격적인 사건 사고 소식도 짧게 짚어보겠습니다. 인천 송도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아버지가 아들을 총으로 쏘고 달아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아들은 결국 사망을 했고 도주한 아버지는 서울에서 긴급 체포가 됐습니다. 더 알려진 게 있습니까? 지금 어저께 저녁 9시 반경에 송도에 있는 데서 이제 경찰에 신고가 있었는데요. 시아버지가 아들을 총으로 쏘았다라는 신고가 들어온 것입니다. 시아버지라는 표현이 있는 것을 보면은 피해자의 배우자인 아내가 신고를 한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경찰이 갔을 때 결국에는 이제 피해자는 좀 쓰러져 있었습니다. 병원으로 이송을 했지만 결국에는 사망 판정이 내려졌고요. 가해자인 시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도주를 했었는데 3시간 정도 있다가 본인의 자택이 있는 서울 근처에서 결국에는 긴급 체포가 된 상황입니다. 이번 범행에 총기가 사용됐다는 데서 많은 분들이 좀 놀라셨을 것 같은데 이 총기를 어떻게 입수했는지도 조사가 필요할 것 같아요. 일단 두 가지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번에 사용한 총기는 새 파이프를 이용한 쇠구슬 사제총이 불법 제작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걸 이 피의자가 직접 제작해서 만든 것인지 아니면 이 유통 경로를 통해서 구매한 것인지에는 아직 수사 결과가 확인되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이게 실제 이 조작하고 조합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실제 화학 물질을 통해서 만들 수 있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 이 경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직접 만들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택에 있다는 또 사제 폭탄도 경찰이 회수를 한 거를 보면 본인이 어떤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사전에 준비한 범행이 아닌가 싶습니다. 윤기찬 부회장님 보시기 어떻습니까? 이거 계획 범죄일 가능성도 높다고 보세요? 그런데 저는 저분의 정체가 궁금한 것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총기도 본인이 제작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사제 폭발물을 또 제작해서 설치하고 뭐 격발 장치까지 이렇게 마련한 것으로 보면 어떤 전력이 있는지 좀 궁금해요. 그리고 본인 집에 사제 폭발물을 설치하는 그 부분도 되게 낯선 부분이고 해서 사실 어떤 죄로 의율할지 여부를 떠나서 이게 폭발물, 그다음에 총기가 지금 우리 사회에 등장했다는 부분, 이 부분도 상당히 충격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 소식과 관련해서는 속보가 더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네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해 말 179명의 인명피해를 낸 무안공항 여객기 사고와 관련해 사고조사위원회가 중간 조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조종사가 조류 충돌로 손상을 입은 오른쪽 엔진이 아닌 반대편 엔진을 끈 정황이 드러났다는 내용인데
유족들 반발로 조사 결과 발표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태희 기자입니다. 국토부 항공철도 사고조사위원회는 제주항공 참사 당시 조종사 실수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조류 충돌로 손상된 오른쪽 엔진이 아닌 정상 작동 중인 왼쪽 엔진을 조종사가 잘못 껐다는 겁니다. 이로 인해 양쪽 엔진이 모두 멈추면서 착륙을 위한 랜딩 기어도 정상 작동하지 못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조사위는 왼쪽 엔진 자체에는 문제가 없었다며 기계 결함으로 꺼진 게 아니라고 잠정 결론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조사 결과는 유족들이 반발하면서 공식 발표로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유족 측은 명확한 근거 없이 선택적인 정보만 공개되는 것 오해를 불러올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나가시라고요. 나가시라고 나가. 유족 측은 모든 사고 원인을 조종사 과실로 돌리고 있다며 인명피해를 키운 활주로 끝 콘크리트 둔덕 등 구조적 요인이 조사 결과에 포함되지 않은 점도 지적했습니다. 사망하시는 이제 조종사 분들한테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식으로 굉장히 조심스럽지 않은 내용이 나왔어요. 제주항공 조종사 노조도 성명서를 내고 사고조사 보고서가 발간되기도 전에 조종사 과실을 언급해 책임을 전가하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조사위는 내년 4월 최종 보고서 초안을 작성해 6월 중 최종 결과 보고서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네,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 쿠폰 신청이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국민 1인당 최소 15만 원에서 4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데 신청 방법과 지급 대상, 사용처 등을 이루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경기 부양을 위한 이재명 정부의 첫 대규모 소비 지원책인 민생회복 소비 쿠폰. 비싼 과일, 수입 과일 얘기했는데 이번에 받으면 그거 한번 사 먹어봐야지. 가족들, 우리 자녀들 데리고 한번 고기 한번 실컷 먹어봐야지. 근데 그런 사람 꽤 많다는 거죠. 전 국민 소비 쿠폰 신청이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국민 1인당 최소 15만 원에서 최대 4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1차 쿠폰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지급 방식은 신용, 체크카드와 지역사랑 상품권, 선불카드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신청 첫 주인 오늘부터 25일까지는 신청자가 몰리는 것에 대비해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제로 운영됩니다. 신청 다음 날부터 쿠폰이 지급되고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는 포인트로 충전됩니다. 지역화폐와 선불카드는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앱을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 쿠폰 기한은 11월 30일까지며 사용처는 전통시장을 비롯한 소상공인 업종으로 편의점, 빵집 등 프랜차이즈는 직영점이 아닌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또 주소지 내 시군구로 제한됩니다. 가족 대리 신청도 가능하고 해외 체류자 역시 기간 내 귀국해 신청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9월부터는 2차 소비 쿠폰 신청이 시작되며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에게 1인당 10만 원이 추가 지급될 예정입니다. TV조선 이루랍니다. 네, 전해드린 것처럼 전국민 대상 민생회복 소비 쿠폰 1차 신청 오늘부터 시작이 됩니다. 관련 소식 서지영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이제 오늘 소비 쿠폰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자 누구고 신청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소개 좀 해주세요. 예, 내수신작 위해서 소비 쿠폰 이제 오늘부터 신청 가능한데요. 예. 첫 주는 이제 그 생년월일 그 뒷자리 예. 그 번호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특히 월요일 같은 경우는 출생연도 뒷자리 1, 6, 그다음에 예. 내일은 27, 수요일은 38, 그다음에 목요일은 49, 그다음에 금요일은 5, 0 이렇게 출생연도 끝자리 있는 분들 신청 가능하시고요. 토요일은 온라인으로만 신청 가능합니다.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이제 그 대한민국 국민 전체가 1차 지급 대상자가 되고요. 예. 성인 같은 경우는 200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여야
합니다. 그래서 미성년자 같은 경우는 동일 주소지 내에서 세대주가 직접 신청을 하고요. 만약에 그 세대주가 존재하지 않을 예. 경우에는 이제 미성년자 세대주가 직접 신청 가능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소비수 쿠폰을 신청을 하게 되면은 언제 받을 수 있는지 여기도 궁금하거든요. 신청을 하면 바로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예, 그 다음 날 바로 지급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제 예를 들어서 오늘 예. 7월 21일 날 신청을 하게 되면 7월 22일부터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지급 방식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 예. 신용 체크카드 방식이 있고요. 선불 카드, 그다음에 지역사랑 상품권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보통 신용 체크카드 같은 경우는 신청을 하게 되면 다음 날부터 자동 충전이 돼 가지고 사용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선불카드나 지역사랑 상품권 같은 경우는 주민센터나 앱 통해서 수령 가능하고 다음부터 지급 가능합니다. 네. 다음 날부터. 그런데 예. 이제 해외에 나가 있거나 잠시 이제 국내 거주하거나 하다가 이제 해외로 나가 있거나 아니면은 이제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 등 이런 사람들도 소비 쿠폰을 받을 수 있을지 관심이거든요. 어떻게 예, 먼저 해야 해외 되나요? 체류 중인 국민 같은 경우는 지급 대상자가 아닙니다. 예. 보통 이제 우리가 지급 기준일이라고 하는데 2025년 6월 18일이니까 2차 추경 예산안이 예. 발표되기 전날 기준으로 해서 지급 기준일이 되거든요. 그 기준일에 국내 거주하고 계신 내국인이 가능하고요. 또 외국인 같은 경우는 제한적으로 가능한데요. 먼저 이제 영주권자, 그다음에 결혼 이민자, 그다음에 난민 그 지정 인정자, 예. 그 분들이 건강보험 가입한 분에 한해서 지급이 가능합니다. 네, 서울시 주민의 이제 경우는 소비 쿠폰 썼을 때 10,000원을 더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건데 왜 그런 건가요? 예, 그 지역사랑 상품권 좀 많이 활용해 달라고 하는 어떤 그 홍보 효과도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서울시하고 그다음에 신한은행이 공동으로 네. 운영하는 그 온라인 배달 앱이 있습니다. 이른바 서울 배달 땡겨요라고 예. 하는데, 그러니까 서울사랑 상품권으로 바꾸서 서울 배달 땡겨요로 2만 원 이상 3회 주문했을 경우에 10,000원이 다시 서울사랑 상품권으로 이제 환급해주는 그런 제도거든요. 그래서 이왕이면은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많이 이용해 달라고 하는 어떤 정부의 어떤 지원책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이제 소비 쿠폰을 받았으면 이걸 내가 어디서 쓸 수 있는지 이게 가장 궁금하잖아요. 사용처는 어떻게 되나요? 예, 그 많은 분들이 제일 궁금해하신 부분이 이 부분인 것 예, 같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내수진작을 위해서 만들어진 이번 정책의 취지는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어떤 정책이다 보니까 연 매출 30억 원 이하의 그 매장에서만 예. 가능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뭐 동네 마트라든지 전통시장이라든지 뭐 식당, 음식점, 카페 이런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운영하는 매장이 주가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역사랑 상품권 예. 가맹점도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그러면 어떤 데서 사용이 안 되느냐 보게 되면 예. 이제 대형 마트라든가 예를 들면 이마트나 뭐 홈플러스나 이런 그 대형 할인마트 이런 데 안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기업형 슈퍼마켓입니다. 기업형 슈퍼마켓 안 되고요. 그다음에 면세점, 백화점, 그다음에 외국계 매장 뭐 이런 고급 브랜드 파는 그런 매장도 있지 않습니까? 샤넬이라든가 예. 이런 매장들 안 되고 그다음에 대형 전자제품 판매장 이런 데도 이제 사용이 안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사실은 이제 그 일반적으로는 예. 사용이 안 되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매장을 좀 잘 보시고 가셔야 될 것 같고 대체적으로 전통시장이나 이런 자영업자 소상공인이 이용하는 매장은 가능할 것 같고 이런 대형마트 같은 데는 좀 사용이 어렵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대형마트 안에 입점해 있는 그런 자영업자들이 하는 그런 카페나 아니면 음식점 이런 것들에서는 또 쓸 수 있다고 하는 건데 맞나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프랜차이즈 업종 중에서도 예. 직영점은 사용이 안 되는데 가맹점은 자영업자 예. 하신 가맹점은 사용이 되고요. 그런데 이제 기업형 슈퍼마켓 같은 경우는 직영 가맹 다 사용이 안 되거든요. 그 사용처에 따른 기준도 좀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하시고 사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밖에도요, 우리가 거주지가 어디냐에 따라서 뭐 사용할 수 있는 게 또 달라지는 것 같아요. 지역별로 어떻게 되는 건가요? 서울이나 이런 그 광역시 같은 경우는 그 해당 지역에서 사용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도 지역에 사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시군 지역에 있는 그런 그 매장까지
이용이 가능하십니다. 네, 단기적으로 이제 일각에서는 소비 쿠폰 사용처 이거 형평성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좀 제약이 생각보다 많다 보니까 이렇게 되면은 내수 진작을 위해서 사용하겠다고 했던 그런 의도와는 좀 달라지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거기에서는 어떻게 보세요? 예, 그렇습니다. 몇 가지 문제점이 있죠. 지금 좀 전에 말씀하셨던 바와 같이 기업형 슈퍼마켓 같은 경우는 그 입점에 있는 소상공이 있는데 그 직영이냐 가맹 상관없이 네. 사용이 다 안 되잖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랜차이즈 업종 같은 경우는 직영은 안 되지만 가맹점은 허용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같은 자영업종이라고 자영업자라 하더라도 어떤 사업 형태냐, 어떤 업종이냐에 따라서 사용이 되고 안 되고가 결정이 되잖아요. 기준이 사실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이런 부분이 조금 향후에 2차 지급 때는 좀 보완될 필요도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일단 이 소비 쿠폰을 갑자기 어떤 특정 기간 동안에 사용했을 때 물가 상승 우려가 좀 있지 않나 그런 문제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일회성으로 예. 끝나는 게 아닌가 이런 좀 아쉬운 부분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상명대 서지용 경영학부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화도가 북한 핵폐수 방류 의혹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북한과 인접한 해변이 방사능 물질로 오염됐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관광객 발길이 줄어든 건데요. 현장 목소리 들어봤습니다. 최근 국내 한 북한 전문 매체가 황해북도 평산 우라늄 정련 공장에서 방사성 폐수가 방류돼 서해로 흘러들어왔다는 의혹을 보도했습니다. 이후 유튜브 등에서 강화도 해변 방사능 수치가 평소의 약 8배인 0.87 마이크로시버트까지 치솟았다는 주장까지 잇따랐고 주민과 관광객 사이 불안감이 퍼진 겁니다. 50%가 넘게 떨어졌으니까 살아가는 게 이제 우선 급급해. 지금 여기 주민들이 다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보면 우리 집은 이제 가장 바다랑 가까우니까 가장 힘든 게 피부로 느껴지는데 하지만 해당 해변의 방사능 오염 의혹은 사실과 다릅니다. 휴대용 방사능 측정기를 들고 갯벌로 가봤습니다. 갯벌 지면 1m 높이에서 여러 번 측정해봤습니다. 정상 범위인 0.1에서 0.2 마이크로시버트 사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서 원자력안전위원회도 강화도 해변을 포함한 전국 방사능 수치가 정상이라고 의혹을 일축했습니다. 위험 요소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전국토 환경 방사능 감시망이라는 게 있어서 24시간 내내 실시간으로 공간 방사선량을 측정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지역에서는 높은 방사선이 측정된 적이 없습니다. 정부는 불안이 해소될 때까지 매월 감시를 지속하는 등 감시 체제를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유언비어는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고 본격 휴가철을 앞둔 지역 주민들은 피해를 호소합니다. 속상하죠, 당연히. 장사가 잘 되다가 갑자기 그렇게 되고 그런 가짜 뉴스 때문에 상인들이 이렇게 피해보니까. 일부 무책임한 의혹 제기와 선정적인 온라인 확대 재생산, 이대로 둬도 되는 건지 앵커가 간다였습니다. 렌즈에 담긴 그 순간 그 의미를 짚어보는 시간이죠. 사진 기자가 선택한 아침의 한 장입니다. 오늘은 조선일보 사진부 장면성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 볼 사진 어떤 건가요? 말라붙은 용암 옆으로 관광객들이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최근 아이슬란드 서남부 레이캬네스의 한 분화구에서 화산이 폭발했습니다. 연일 외신을 통해 이색적인 사진들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함께 만나보시죠. 돌처럼 굳어버린 용암 주변에서 관광객들이 기념사진을 남기고 있습니다. 또 다른 관광객은 붉은 마그마 앞에서 자연의 신비로움을 눈에 담아두고 있는데요. 현지 시각 16일 새벽 1km 깊이의 균열이 생기며 화산 분화가 시작됐습니다. 아이슬란드의 화산 폭발은 최근 4년 동안 12번이나 발생했는데 잦은 폭발로 마을을 떠난 주민들도 많습니다. 네, 아름다우면서도 아찔한 장면들인데요. 최근 들어 분화가 잦아진 이유가 있나요? 네, 과학자들은 빙하가 녹는 게 빈번한 화산 폭발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지구온난화로 빙하가 녹으면 지하 가스와 마그마가 팽창하며 폭발적인 압력이 형성되는데요. 그 탓에 화산 폭발이 자주 발생하고 그 위력도 더 강해진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분화할 때 발생하는 다량의 온실가스는 지구온난화를 가속시키는 악순환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네, 신비한 광경이지만 화산 폭발이 지구 환경에 끼치는 영향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아침 현장이었습니다. 비가 그치고 다시 찜통더위가 시작됩니다. 서울은 이틀째 열대야가 나타났는데요. 한낮에 대부분 지역이 30도를 웃돌겠고 곳곳에 폭염특보도 발효되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 더위의 기세는 점점 더 강해지겠습니다. 더위 대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불안한 대기로 인해 전국에 소나기가 내릴 텐데요. 남부지방에는 최대 80mm 이상, 그 밖의 지역에도 최대 60mm의 소나기와 함께 돌풍과 벼락이 동반될 텐데요. 특히 남부지방은 시간당 30에서 50mm의 강한 호우가 예상됩니다. 비로 인한 추가 피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국 하늘 구름 많겠고요. 낮 동안 구름 사이로 볕이 무척 강하겠습니다. 자세한 낮 기온 보시면 서울과 춘천 31도, 청주와 광주 3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당분간 밤낮으로 무덥겠고요. 소나기 소식이 잦겠습니다. 오늘의 날씨 박선민입니다. 이상으로 월요일 뉴스 퍼레이드 마칩니다. 네,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